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미사일 부대는 오늘 오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오늘도 여전하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 문 대통령이 확보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미사일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화 기조도 열어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탄도미사일, 특히 또 ICBM으로 추정이 되면서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일단 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기조가 좀 이게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큰 틀에서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의 레드라인, 한미가 공감하는 레드라인이라고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핵실험과 예. ICBM급 발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물론 고도의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단은 동해는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성능이나 재원상 ICBM급을 실시했다는 추정은 확실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지만 레드라인을 침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틀을 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이 상생의 한반도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비핵화를 우선하되 그러나 남북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립적인 여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축이고요. 예.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낸 건 상당한 성과죠. 그렇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이라든지 아니면 장홍 IOC 위원회 접견이라든지 물론 이제 조우였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남북 관계의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대통령께서 미사일 발사 대응이라는 강수를 두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조가 흔들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지금 독일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의 구상을 발표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ICBM에 대한 우리 군사적인 첫 조치도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으로 이제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 실시했는데 그동안은 전략 무기를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 정도까지 시위를 해왔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격 훈련에 돌입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 양국군의 탄도미사일이 동원돼서 이렇게 연합훈련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밖에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발사한 것은 우리 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독자 개발한 혐오2A라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미국은 이제 에이테킴스라는 미 육군이 사용하는 지대지 미사일을 사용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다 이제 사거리는 한 300km 정도 되고요. 모두 이제 자탄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두가 하나가 아니라 조그만한 여러 가지 폭탄을 이렇게 가득 담고 있어서 목표 지역에 떨어져서 파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어쨌든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군의 전략 무기 발사 장면도 공개를 했는데 일단 도발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단 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예. 그리고 한미 연합전력이 가동이 됐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전력을 한국이 주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이제 전작권 환수를 포함해서 다양한 측면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도하시고 지금 자세한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지휘한 게 한국군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군의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상징성이 크죠. 그러니까 연합전력을 한국군이 신속하게 운영을 하는 아마 거의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그동안 트럼프 정권 집권 이후에 강력한,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의 옵션에 올려져 있다는 이야기는 군사적인 선택지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한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대화 쪽으로 분위기가 방점이 좀 옮겨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북한의 도발은 그동안의 중저강도의 도발을 넘죠.
그러니까 사실상 고강도 도발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한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번에 어떤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지금 오늘 공개된 무기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네. 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띄어서 보면서 하나씩 좀 그래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 우리나라 무기라고 할 수 있죠. 현무 2C 이건 좀 어떤 무기인지 어떤 어떤 능력을 미사일입니까, 가지고 이게? 있는지 좀 예. 설명해 주시죠.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ADD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가서 실제로 참관하신 그런 무기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이제 현무 2 A, B형과 달리 사거리가 이제 한 800km 정도 되고요. 미사일 형상도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명칭을 줘도 될 만큼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 돼버렸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졌고 특히 주목할 것이 지난번 시험 발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현무 2 A, B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자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 쪽에서 조그마한 폭탄들이 여러 발 떨어지는데 네. 현무 2C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탄두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고관통 탄두를 또 탑재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이전보다는 현무 그렇습니다. 이전형보다는 훨씬 더 개량된 그러니까 이전보다 성능이 좋아진. 목표물에 대한 그런 정확성도 명중률. 높아지고 명중률도 예. 높아지고 또한 그 파괴력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데 그런 그래요. 의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무기가 또 있죠.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이게 진짜 이거는 보니까, 지금 예. 사거리가 500km 이상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애초에 이제 도입하려고 했던 목적이 사실 동해상에서 북한의 연명이라든가 이런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장거리 이제 순항 미사일, 특히 이제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을 이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애초에 이제 뭐 미국의 제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결정된 이제 타우러스도 있었는데 당시 이제 미국 측에서 제짐의 판매를 불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일과 스웨덴이 합작한 타우러스를 샀는데 타우러스의 특징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제 전투기 장착되기 전에 좌표라든가 이런 걸 입력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공격하는 그런 목표물을 스스로 알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공으로 네. 비행하면서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진성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예, 이렇게 좌표를 예. 찍어주면은 이제 산이나 이런 지형 지물을 타고 비행을 하는 그런 특성이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비행하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요. 대단하군요. 또 한 가지는 타우러스 안에 이제 맨피스토라는 또 특수한 이 탄두가 장착이 되는데요. 어떤 거요? 맨피스토라는 맨피스토. 예, 이 특수한 탄도가 장착이 되는데 이 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목표물에도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 보니까 김정은의 집무실의 창문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그래요. 미사일인데. 그 이제 500km를 날아가는데. 예, 우리가 예. 이제 그 북한 미사일 때문에 한국군의 또 한국의 그 미사일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한국은 미사일 선진국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지대지 미사일만 하더라도 그 현무 1, 2, 3가 있거든요. 예. 현무 1은 뭐 나이키 허클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을 한 그때 기술이 없었으니까. 나이키, 예. 그렇죠. 예. 현무 2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고전적인 지대집 그 탄도 미사일입니다. 네. 탄도를 그리는. 그래서 A형은 300km, B형은 500km. 지금 말씀하신 C형은 사거리가 800km인데 사실은 능력은 더 됩니다. 근데 그 주변국에 대한 영향 때문에 사실은 800km로 사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고요. 현무 3 같은 경우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예. 그 탄도가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비행을 하는 것이고 예. 현무 3 ABC는 사거리가 500, 1000, 1500km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의 주요 도시까지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현무 3가 정확하게 김정은 집무실의 창문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왜 서울에서 쏘면은 그럼요. 부산에 있는 집무실을 예, 때리는 수미터.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원형 공산 오차가 수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대단하군요. 때문에 대단히 예. 정밀하고요.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도 신궁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단거리에서부터 중거리까지 모두 있고요. 그다음에 지대함 미사일도 함대함 미사일도 자체 생산을 합니다. 해성이라고 그래서 어뢰도 뭐 청상어, 홍상어.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공대공이나 아니면 공대지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가 자체 생산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뭐 한미 연합전력으로 타격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한국군 단독으로도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봤더니 이게 공대지 미사일이에요. 슬램 ER이라는 게 또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또 이거 발사 영상도 보여줬고 또 미국의
전략 폭격기도 출격했다고 하고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슬레이미아 같은 경우는 이제 F-15K를 도입하면서 당시에 이제 도입한 그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거리 한 270km 정도로 알려 있고, 다만 이제 그 후에 도입한 타우러스와 달리 목표물 근처에 도착하면 이제 뒤에서 전투 조종사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그 지점을 유도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약간의 좀 있습니다. 수동성이 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 반면 이제 타우러스는 사전에 완벽하게 항로라던가 목표 지점까지 다 입력을 시키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슬레이미아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됐던 점이 타우러스에 비해서 탄두 무게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지하 시설물도 많고, 또한 이 콘크리트 엄치화된 그런 표적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서 이후에 그래서 타우러스를 도입하게 됐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그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이 장면을 본다면 상당히 좀 위협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시험 발사가 단번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얘 성공했다, 완성형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지금 이제 한미 당국 단정짓기 어렵다고 예, 얘기하죠. 물론 이제 그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핵탄두를 실어서 예. 장거리를 비행을 해서 타격을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지금 두 가지를 북한이 시험했다고 보는데, 일단은 추력입니다. 2016년에 그 개발에 성공한 그 180톤 포스짜리 추력의 엔진에 사실은 보조 엔진 4개를 달아서 지금 추정컨대 100톤 정도의 추력을 확보한 게 소위 말하는 이제 318 엔진, 백두산 엔진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이것을 장착을 한 로켓을 시험을 했고, 근데 문제는 구소련이 가지고 있던 대략 한 90톤 정도 포스를 가지고 있는 SS-11이라고 하는 그 탄도미사일이 대략 사거리가 10,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정하는 100톤 포스 정도의 엔진을 가지고 2,800km 이상의 고도를 도달했다는 얘기는 엔진 부분에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있죠. 두 번째는 재진입 기술인데, 예. 지금 KN-08 같은 경우는 이게 탄두가 재진입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고열이 발생합니다. 7,000 내지 8,000도. 근데 그게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온도가 발생을 할 때 우리 상식과 터져버리는 거죠. 못 그렇죠. 버티고. 근데 이제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이 온도 발생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마찰열이 아니고 재진입하는 속도의 거의 세제곱의 온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진입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온도가 커지죠. 방열성 같은 게 굉장히 그렇죠. 좀 그렇기 때문에 좋아졌거든요. KN-08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충격파, 마찰열을 그 발생시키는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커지면 속도가 줄면서 그 열이 줄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뾰족한 탄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신속하게 진입을 하는 분야에서 사실은 재진입 재질상에서 기술적 진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PBV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재진입 때 필요한 근데 이번에 장치들인데, 보니까 대기권 재진입 여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성공으로 보기 이르다는 평가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재진입은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일에 재진입 때 연소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탄도 그 사거리가 안 그게 안 나오거든요.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진입한 다음에 탄두부의 전자장치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유도했느냐 이건 다른 문제지만, 일단은 소재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원추형 탄두를 만드는 게 사실은 그 ICBM에서 그 관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뾰족 탄두가 들어와야만 신속하게 요격을 피해서 원하는 둥그런 목적까지 건 유도가 그만큼 되거든요. 마찰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다음에 유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추진체 분야, 그다음에 재진입 분야의 소재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이 확보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근데, 재진입 예. 문제가 지금 고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맞는 거죠? 예, 그건 맞죠. 왜냐하면 스커드나 노동 같은 그 고도가 높지 않은 것들은 예. 그 재진입할 때 온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화성 12형을 발사했을 때는 고도가 2,111km 정도였고 지금은 2,800km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고도도 다르지만요. 예. 화성 12도 역시 탄두부가 둥근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엔 훨씬 더 뾰족한 거. 뾰족하죠. 그러니까 뾰족한 탄두가 들어올 때는 이제 재진입할 때 이 마찰열이 밑에서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만 뜨거워지게 되면은 이 무게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탄두를 돌려주는 고속 회전하는 모터 기술이 작용이 또 뒤에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술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제한적인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북한 미사일들이 이제 고정형 발사대로 발사되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이유로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화성 12호 때도 일단 발사 차량에 옮겨놓고 발사대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이 로켓 이 추진체 엔진에 발사 때문에 열 그 때문에 열도 있고 어. 또 이제 상승하면서 그 연료들이 지상으로 흩어지면서 차량에 문제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반응하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향후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그러면은 사실 4일로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일로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농촌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료를 저장하는 큰 창고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그렇죠. 창고. 예. 그런 식으로 지하에다가 미사일을 박아놓고 사용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의 선제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지만은 만약 이제 쏘는 입장에서는 선제 공격을 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빠른 수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그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운 그런 발사 방식을 적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 ICBM 도발을 두고 이제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전술핵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전략핵은 쉽게 말하면 상대국의 전쟁 의지를 꺾는 거죠. 전술핵은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인 목적, 그 주요한 군사적인 원하는 목표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기도 작고 타격 범위도 상당히 작죠.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전술핵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제 대응 체제가 좀 더 신속해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 그런 엄밀히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보복 단추를 미국에서 누르느냐 여기서 누르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술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은 이미 미국 본토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아니면 핵잠수함에 들어있는 혹은 뭐 이지 순양함에 들어있는 미사일 체계도 충분히 꼭 가능하거든요. 우리에게 설치하지 않아도 한반도에 하지 그렇기 않아도 때문에 전술핵이든 핵 확장 억제력이든 궁극적으로 선택권은 미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상징적 효과 이외에는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전략적인 그렇죠. 효과는 크게 있을 수 예, 없다. 예. 그러니까 핵 조건이 없는 한 사실은 제약이 있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네. 과거에는 미국에 참 전술핵이 많았습니다. 종류도 다양했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전술핵이 없어요. 갖다 놓고 싶어도 뭐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이제 전투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전술핵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사실 가장 이 무기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적의 선제 공격을 만약에 오산이나 군산에 있는 전투기에 그런 전술 핵폭탄을 탑재하고 있다가 만약에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해버리면은 이렇게 신속 대응이 좀 어렵다는 그렇죠. 점이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지 않는 이상 이것은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확장 억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SLBM이라든지 ICBM 아니면은 전략 핵폭격기에 장착되는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 미사일 등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굳이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핵으로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런 보복 수단들은 사실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ICBM이라고 주장한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북한이 감행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다음 도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들 말처럼 ICBM 시험 발사가 이제 완성 단계라면 과연 이 핵탄두를 실어서 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ICBM 쪽 분야에서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무모한 도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성 12에서 화성 14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모한 도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북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ICBM에 핵탄두를 실어서 시험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을 그렇죠. 통하는 거지 네. ICBM 실제로 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초기적인 경우 빼고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남아있는 고강도의 도발이라고 그러면은 일본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태평양을 향하는 실제 ICBM을 넘어가요. 발사하는 것이고요. 이건 정말로 레단에 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아마 판을 깨는 도발이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6차 핵실험입니다. 예. 6차 핵실험은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사용 가능한 탄두를 만들어서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